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65명 발생하면서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출근길에 뿌연 하늘 보셨을 텐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이 되고요. 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시민분들 가급적 오늘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염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 정책을 펼치는 파주시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저희가 이제 설왕설래 했었는데 65세 고령층에게도 접종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예상대로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호용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2월 11일 날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이 보류가 되었었는데 딱 한 달 만에 잘못된 결정이 다시 번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선민 기자가 잘 설명을 한 대로 그동안에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보류되었던 이유는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공개된 임상시험 데이터에서 65세 이상 숫자가 적다라는 이유로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아주 강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던 것인데요. 지난 한 달 새 영국 스코틀랜드, 영국 잉글랜드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특히 70대, 80대 노인들에게 예를 들면 입원율을 94% 이상 떨어뜨린다는 것과 같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이 실제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번복된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로 접종 대상이 몇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달 만에 결정이 번복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백신 접종을 우리가 2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채 보름도 까먹지 않은 것이거든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37만 6천 명에게 이달 중에 접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접종이 4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65세 이상은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7만 6천 명이니까 아마 곧바로 이제 접종이 될 것 같고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70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도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되는 전체 인구가 8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종한 것, 접종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니지만 전체 다 합하면 8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적어도 1회 접종은 이 800만 되는 분들에게 다 할 수 있는 게 곧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지금 원래는 우리가 2회 접종을 8주에서 12주로 했는데 어제는 10주에서 12주로 좀 더 뒤로 미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좀 더 백신 접종에 대한 탄력적인 도입과 관련한 탄력적인 운영. 두 번째는 뒤로 미룰수록, 즉 12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백신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이 되어서 상당히 결정은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초고위험군이라고 하는 800만 명 되는 우리 국민 65세 이상에게까지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2번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용으로 비축해놨던 그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이 될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1차 접종분으로 돌려가지고 접종하는 곳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도 일단은 2분기에 그러니까 5월 말부터 6월까지 약 350만 명 분이 확보가 되었다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일단 약속이 되면은 그 물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 안동 공장에 적재가 되어 있는데 약속된 물량을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을 안 한다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2차 접종분으로 지금 적재되어 있는 물량도 예. 1차 접종분으로 돌려서 일단 3월, 4월에 접종자 숫자를 확 늘린 다음에 나중에 5월 말 6월 초에 2차 접종분이 오면은 그 1차 접종분 접종하신 분들에게 2차 뭐 10주 정도가 지났을 때 접종을 하고 그 나머지 물량은 또 그때 접종을 하는 일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령층 또는 초고위험군에게 접종을 한다고 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계속 사망을 내거나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거나 그래서 의료 인력의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시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준비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의 과부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65세 이상 분들이 환자가 될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이분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연령대에 있거나 건강한 분들은 백신이 꼭 아니라도 지금의 우리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걸 동원하더라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65세 이상 분들이 6월 말까지 단지 1회 접종만 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보호 효과가 76%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일상생활에 가까운 쪽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이 시청자분들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덧붙이면은 일단은 코로나19가 사실은 무서운 이유가 젊은 사람들은 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병이라면 사실은 감기처럼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70대 중에는 심할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분, 그리고 80대 중에는 5명 중에 한 분이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생겼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방금 설대호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대로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이제 간간히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도 들어올 예정이고 얀센 백신이나 노바 백신도 상반기 말 정도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백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현재 750만에서 800만 명 정도로 해당이 되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한 번 이상이라도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분들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방역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대폭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학교 문도 지금처럼 드문드문 열 것이 아니라 아예 활짝 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조심스럽게 영업 제한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지금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도 영업장 문을 다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게만 되면 한 상반기 정도가 지나면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 방역을 지킨다는 전제 네. 하에서요. 어쨌거나 물량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빠른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이 좀 보호가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고령층에게도 접종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져서 좀 저희가 첫 번째 소식으로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감염 몇 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강원도 평창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공공시설은 폐쇄가 됐고
주민 8천여 명의 전수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감염 경로를 모른다고요? 네, 감염 경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제 확진자로 판명된 분들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9일에 발생했던 일가족 10명 같은 경우가 예. 서울의 가족 확진자와 접촉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서울의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의 지금 8천여 명 정도의 주민들이 있는데 그 8천여 명 정도의 주민들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일가족 10명이 예. 모두가 다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은 그 일가족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여기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었고 그 바이러스가 전파된 바이러스가 주민들 사이에 상호 교류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을 것을 점치면서 지금 8,000명 주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상생활에도 바이러스 밀도가 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려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 감염자들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아주 나쁜 산밀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예. 상당히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강원도 평창에서 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데 제법 큰 규모가 생겼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의 감염 확산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조건을 만나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평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금 곳곳에 전국적으로 이런 류의 감염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수도권과 지방이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가지고 확진 환자들 그리고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계가 한 단계 낮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작년 1년 네. 동안에 유행 기간 동안에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 수도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 씻기 같은 생활 방역 수칙을 훨씬 더 잘 지키십니다.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확진 환자도 별로 없었고 실제로 바이러스 밀도도 낮은 것 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을 조금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 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네. 수도권의 주민들과 접촉한 분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평창에 진부면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밀도가 높을수록 수도권, 비수도권 다 통틀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자주 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집단 감염 아마 예로 이런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열흘 동안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70명이 넘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천향대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을 때 이제 병원은 여태까지 감염 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 자체적으로 굉장히 네. 높은 수준으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집단 감염이 나온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순천향대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디가 도대체 문제였을까를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천향대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는 환자 보호자들이나 혹은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조차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일상에서는 방역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이 느슨해지진 않았을까 걱정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봄철 되고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더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을 대규모로 하기 전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마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그다음에 거리두기를 하는 것. 그런데 이제 병원 같은 데서는 입출입이 잦고 외래 환자가 많고 또 감염 확산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 그 다음에 돌봄, 이런 분들에게도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그 다음에 마스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계속 착용해야 네. 되는지, 이런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역사회에도 지금 소위 조금 있으면 이제 상춘객, 이제 꽃놀이,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일어날 시즌이거든요. 이동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중요하다. 네. 그런 점을 각별히 우리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밀 환경의 사업장에서 기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상황인데요.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외국인 근로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을 연결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입니다. 네, 현재 파주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파주시에는 작년 2월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년이 경과한 3월 11일 현재 810여 명이 지금 발생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다 퇴원하셨고요. 70여 부분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다소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누그러지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출 때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 파주시에서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파주시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중앙정부보다 더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 텐트를 이제 설치하였고요. 또 작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당시에는 우리 파주시에서 파주형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입국자들의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 입국자 전용 임시 생활 시설 설치, 또 안심 숙소 운영 등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네.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에 방점을 두고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선제적 검사와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동형 선별검사소가 어떤 곳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검사소나 선별진료소는 고정된 의료기관이나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동형 선별진료소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파주시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도농복합 도시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보건소라든지 선별검사소로 직접 나오시기가 불편합니다. 또 일과중에 있는 산업단지 직장인들도 시간을 내어서 일과중에 나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나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는 차량형, 이동형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방식이요? 예, 특수 차량을 제작을 해서 검사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방역 요원들이 탑승을 해서 현장을 찾아가고 그 현장에서 근로자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동형 차량 앞으로 나오셔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약 1만 5천여 명 정도 검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5명 정도의 조기 확진자를 숨어있는 확진자를 발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파주시에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동형 선별검사소는 예.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외국인이 되었던 아니면 연세가 많아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이든 직접 차량이 찾아가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특히 농촌 지역에서 교통이 불편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많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차량이 없거나 해서 불편할 수도 있죠. 네. 서울이나 이런 지하철이 잘 돼 있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과는 달리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파주 같은 이런 곳에서는 예. 굉장히 권장할 만하고 시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 기자가 예전에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을 해서 이런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손을 좀 잡고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주목이 되는 게 책임 전담제도 상당히 신경을 쓴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마다 담당 공무원을 한 명씩 배치해서 1대1로 전담 대응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라는 조치가 바로 이 책임 전담제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차례 설 교수님이나 제가 지자체별로 좀 이게 맞춤한 방역 시스템을 네. 고안을 해가지고 가동을 해야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딱 파주시가 그런 본보기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파주시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저질환이 없는 20대가 백신을 맞고 척수염에 걸렸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증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증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선은 보도에 따르면은 접종 내지 방역 당국의 대처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하나의 기본은 이거예요. 척수염이 생겼던 부작용에 의해서 사망이 생겼던 이런 거를 방역 당국이 우선 겁을 내면 안 됩니다. 또는 심지어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서 백신 접종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백신의 부작용은 그것이 10명 중에 1명이 되었던 100만 명 중에 1명이 되었던 1000만 명 중에 1명이 되었던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방역 당국은 늘 의연하면서도 늘 투명하게 그리고 원리 원칙과 과학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척수염이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백신의 부작용이었던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었던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우선 그런 자료를 입수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족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충분히 조사해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확률은 예를 들면 몇백만 명 중에 1명인데 이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언론에서 상당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이 커진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접종의 수용성은 언제나 과학으로, 언제나 투명하게, 언제나 신속하게 그런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척수염은 단지 백신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당사자에게 또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50대 여성도 백신 접종한 후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기저질환도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주의 요양병원에서 종사하신 50대가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망한 채 발견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인과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던 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종사자였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도 좀 더 주목을 하는 것 같고 네. 또 방역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듯이 이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례나 혹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뭐 인도라던가 영국이라던가 곳곳에서 지금 굉장히 대량 접종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실 눈에 띄게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망이나 부작용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숫자나 혹은 중증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당국이 굉장히 투명하게 그 인과관계를 조사를 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우리가 다수의 독립적인 전문가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었다. 예. 그리고 잠정적으로 사망이라든가 혹은 장애의 원인은 이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유가족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제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언론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만은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시민들이 불안감을 부추기는 보도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영국에서도 백신 접종 후에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영국은 보니까 속보 처리로 바로바로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보도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파악됐을 때만 그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런 식의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생기면은 그 사망자를 확인한 의료기관이나 이제 공공당국이 위에 방역당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방역당국에서 인과관계를 조사를 한 다음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발생하긴 했지만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몇 건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 사례들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다 부작용 사례를 접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 사례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런 부작용 사례가 나왔는데 이건 충분히 예상되는 경증 부작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례라든가 혹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면 일단 지자체별로 약간 속보 경쟁을 하듯이 공개를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지역 언론이나 혹은 중앙 언론의 통신사들을 통해서 속보 처리가 되어가지고 나오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인과관계라든가 전문가들이 확인하는 절차 없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뿌려지죠. 모습들이 네.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열흘 후에 보름 후에는 인과관계가 네.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막상 그 시점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영국과 같은 사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국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고요. 또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던 50대 여성 사망과 관련해서 제가 좀 예.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분은 요양병원에 종사하시는 분이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한 것이 언론에 좀 크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접종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3일 날에 했어요. 그리고 사망을 언제 하셨냐 하면은 9일 날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기간이 약 6일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사망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병원의 샤워실에서 사망하신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전혀 본인이 백신의 어떤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말한 적도 없고 샤워실에서 사망하신 채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사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 샤워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미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미끄러진다든지 뇌진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도 백신 부작용 여부인지 아니면은 6일 동안 백신 이후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사망하게 된 것, 또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영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꼭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린다. 이것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국의 네. 사례를 우리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보로 그냥 바로바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인과관계가 성립됐을 때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 중국이 자국민 여행자를 위한 백신 여권 발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과도 도입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중국의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예. 세계 각국이 이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차피 상호주의에 입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오면 우리도 거기에 상당하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점점 이런 일들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대화를 당장 하든 하지 않든 이런 데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 즉 국내적으로뿐만 예.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외국으로도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 예를 들면은 공무로 출입을 한다든지 네. 산업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출입을 한다든지 일본의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이제 나간다든지 예를 들면 또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예. 가신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경우에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취급돼야 될 필요성은 계속 이제 대두가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도 참여를 해서 이런 논의를 이끄는 그런 국가가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 얘기해 주셔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공무상 국외 출장자라든지 예. 아니면 해외 파병 장병이라든지 제외 공간 파견자라든지 뭐 올림픽 참가 선수나 관계자 또 중요한 경제 활동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외국을 나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순서가 아니더라도 미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발표의 큰 골자인데요. 불평등 논란이나 잡음이 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WHO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면서 불평등이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선진국들은 백신을 어쨌든 간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백신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WHO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백신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여권 같은 게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선진국 사람들만 서로 교류를 하고 나머지 저개발국에 있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계속해서 묶여있는 불평등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백신 여권 같은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게 이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혹은 국외로 예. 상호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필요도 생길 거고요. 그러면은 백신 여권 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좀 의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전 접종이 가능한 출국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호한 대목이 있어요. 중요한 경제활동 기업인.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경제활동이고 어떤 게 중요한 기업인인지 같은 것들은 논란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일탈에 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투명한 심사 절차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이 되고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가급적 외출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